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를 좀 살펴보니까요.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등락에 그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9월이 뭐 완연한 가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휴가철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리고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에서도 9월이 조금 힘든 달이구나라는 얘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아직까지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에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지, 숨겨진 악재들은 없는지 한번 큰 그림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마련해봤습니다. 브리핑 뉴욕 함께 하시죠. 자, 일단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로스톡스 지수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닥스라고 하는 그 독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합권에서 움직였었고요. 영국 지수의 경우에는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나라별로 그리고 유럽 증시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다 같이 좀 쉬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이례적으로 폭스바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장을 접을 수도 있대요. 야,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죠. 오히려 비용을 좀 잡아먹는 독일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공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어필이 됐습니다.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산오피 아시는 것처럼 제약업체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최근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강세 흐름 그대로 뒷받침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어버스 보잉과 앞다퉈서 항공기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죠. 1.37% 하락했는데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에어버스에게도 조금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번 주에 아마 테스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 넘겨주시면요. 미국 증시 이번 주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지표가 제조업 PMI입니다. ISM 제조업 PMI가 당장 내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냐 둔화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꺾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주 말 가면 이제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기 때문에 요즘 흐름들 아시죠? 제조업은 꺾이더라도 서비스업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주고 있는데 그걸 아마 이번 주에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좀 나이브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고용이 발표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하창원 본부 장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한번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좀 긴장감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은 좀 힘들다 혹은 간밤에 유럽 증시가 조금 변동성 강보합권 혹은 약보합권 이렇게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라고도 경계감이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M7을 제외하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스닥과 S&P 500은 아직까지 M7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보다는 금리 인하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먹을 게 있는 게 어디냐라는 관점에서 중소형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M7 그 중심에 있었던 엔비디아가 살짝 꺾인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 경기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걸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고용이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금리 인하 모멘텀 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도 금리 인하 모멘텀 보고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한 해답이 조금은 나옵니다. 9월, 10월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M7을 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M7에 대해서 과열이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그 RSI 지수가 40 밑에서 M7을 매수할 때는 거의 필승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M7이 좀 주춤하고 다우가 가고 있을 때 그쪽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그냥 9월, 10월 좀 보내주고 연말 랠리 기대할래. 이렇게 120일 지나고 나서는 뭐 거의 이만큼씩 올라왔다고 하니까 M7이 뭐 이게 항상 반복되진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있겠죠.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잘 모아놨다가 조정받을 때 M7을 계속 사모아서 연말에 좀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악재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는 항상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 그 유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보통 막 튈 때 악재가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뭐 물론 일단 여기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계속 좀 눌려요. 이렇게 위쪽에서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감이 유가를 누르고 있는 듯한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수요와 공급 둘 다 지금 불안합니다. 첫 번째 수요는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죠. 중국은 뭐 언제쯤 살아날까 하다가 이젠 정말 중국을 아예 안 보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은데 안 볼 때마다 그래도 뭐 발표된다 그래서 한번 들춰보면 여전히 계속 뭐 중국이 여전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단을 계속 제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단에서도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자발적인 감산을 계속 해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걸 이제 중단한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력 외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그럼 유가가 지금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감산을 중단하는 거지? 사실 그들도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유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생산만 줄여놓으면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는 뭐 상관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 국가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깨진다고 봤을 때 유가가 상단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계속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의외로 해소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민들이 좀 들고 일어났대요.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애국심이 강하고 뭔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두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 트리거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갔었는데 결국에는 다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강경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조금 실마리를 좀 찾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의외로 유가는 크게 시장을 흔들 변수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건 역시나 대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살짝 그 민주당 전당대회의 어떤 상황을 지나치면서 약간은 조금 꺾였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죠.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미국의 대선은 굉장히 변수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해리스가 이겼다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코노미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경제와 물가 잡는 데는 사실 경제인 출신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반응이 여전히 지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조금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들이 보시는 것처럼 10월에 이렇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계속 베팅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8월에는 좀 좋았다가 9월, 10월에 대선이 있었던 해 9월, 10월에는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9월, 특히 10월에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 랠리를 좀 달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M7 얘기와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가을에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연말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8월에 좀 미리 맞았어요. 이 부분들이 9월, 10월의 변동성을 좀 좁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선은 항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고 아직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나는 못 참겠다, 손가락을 가만히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산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산주가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해리스가 이긴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기든지 방산주는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대선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15%씩 아웃퍼폼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해칭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있었다면 이번 주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을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었던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실적 발표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둘이 하는 일이 좀 비슷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향으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요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엔비디아 꺾였다고 AI가 끝났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벨 테크놀로지만 따라가 준다면 브로드컴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를 조금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2차 전지 정말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주가상으로 그렇게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8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죠. 뭐 중국 정부 잘 설득했던 부분도 있었죠. 보조금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그쪽에서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할인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M7 중에서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가장 임박한 종목은 당연히 애플이지만 테슬라가 연말까지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계속 중국 쪽에서 지금 FSD라고 하는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완전 자율 주행 모드를 통과시킬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보택시 발표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줄줄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 꺾인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상황에서 지금 모멘텀 뉴스들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테슬라가 뭐 적합한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연말에 테슬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제가 넷플릭스 한번 꼽아봤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00 넘어서면서 최고가 경신 랠리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넷플릭스 대장주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월가에 있는 네로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넷플릭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게임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막 범람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경쟁 막
불타오르고 거기서 최종 승자는 결국 넷플릭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웨드부시에서는 소비 심리 둔화 수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본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웨드부시에서 보고 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이제 스포츠 생중계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종목들 세 가지 브로드컴과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작가 겸 경제 유튜버 테이버님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구면인데 네. 이 자리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뭔가 정제된 스튜디오에서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그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작가 겸 경제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고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영광입니다. 그때 저희가 뭐 한 4년 전에 정도, 그랬나요? 4년 전에 한번 뭐 벌써 4년이 흘렀군요. 뭔가 재밌는 거 했었는데 네. 완전 뉴스 같은 분위기에서 네.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네, 뭐 스튜디오 갖춰진 김에 약간 좀 각 잡고 한번 해보죠.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한 걸로 알고 다들 들어오셨을 텐데 최근에 어떤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엔비디아 조금 꺾인 거. 그래서 반도체가 혹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침체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뭔가 해결책을 좀 열어줄 것이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테이버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나 이슈들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결국에는 9월 FOMC에서 우리가 핵심이 될 거는 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오는 게 결국 점도표가 될 거고 이 점도표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내에 빅컷이 한 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FOMC 3번 남았는데 0.25, 0.25, 0.5 이렇게 낮추면서 1% 정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4.5%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배팅 값을 보였습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살짝 빅컷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러고 나오는 경제 지표가 워낙 좋거든요.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제 제조 PMI 오늘 밤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틀 뒤 되면은 서비스 PMI 나올 거고요. 그리고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그런 걸 봤는데도 침체 아니네? 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연준에는 9월에도 0.25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금리를 빨리 낮추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인플레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연준은 싫어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올해 점도표에는 5% 정도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회 인하 정도가 찍혀 있을 거다. 그리고는 내년도에도 지금 뭐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3%대까지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가 6월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게 4.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5에서 6회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연준의 지난 점도표였고 네. 그게 현재 경제 지표가 쌓인 거를 놓고 봤을 때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실업률 혹은 U6 실업률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실업률이 U1부터 U6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이제 원래는 실업률이라 그러면은 U1 실업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4.3%라고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실업률이 4% 중반대까지 올라왔다. 예. 그리고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점점 더 올라가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었지만 그쵸. 제가 인베스팅에 그 항상 딱 한 가지는 체크를 하는데 예. 경제 지표에서 별표가 있어요. 예. 별표가 맞아요. 하나일 때 있고
두 개일 때 있고 세 개일 때 그게 있죠. 하나이던 경제 지표가 두 개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달에 봤는데 U6 실업률이 지난달부터 그게 별 두 개로 올라갔거든요. 아니 그 U1, U6 그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3%라는 실업률은 U1인 거죠. 네, 그게 U1이고 U6 같은 경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씌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필터들이 다 씌워져 가지고 U6가 최종적으로 당장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실업률이 7% 초반대에서 지난달 기준 7.8%까지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7% 후반대로. 그리고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2018년, 2017년으로 넘어가면은 그 U6 실업률이 8%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 연준에서도 FOMC에서 한번 그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1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0%가 유언 실업률이 10%까지 가면은 경기는 완전히 박살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제가 곰곰이 이제 다른 자료랑 이런 다른 분들의 이런 얘기를 보니까 U6 실업률이 U6 자체가 10%까지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기겠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2010년 초반대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럽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고 그리스에서 뭐 이슈가 생기고 이랬을 때에 미국에서의 실업률이 U6가 그때 당시에 10%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거는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취약계층부터 이제 실업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시그널을 뭘로 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U6에서 나올 거고 그게 이번 금요일날 나올 거다. 그렇죠. 만약에 뭐 8% 중반대까지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9월 피컨 얘기도 다시 한번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는 시장이 요구하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9월 점도표를 보더라도 시장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겁니다. 다만 그게 데이터가 애매하게 나온 상황에서 연준이 좀만 더 우리가 매파적으로 가자, 좀만 더 시장의 인플레를 누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금리 인하 천천히 할 겁니다라고 해서 약간의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그렇죠. 그게 시장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시장이 계속 베팅을 하거나 좀 줄이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U6 실업률도 봐야 되고 연준의 점도표도 봐야 되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뭐 비컷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또 그 기대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8월 초, 7월 기준으로 다시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보면은 그때는 비컷이 악재라 그랬어요. 맞아요.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지금은 비컷 해줘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이유, 이 흔들리는 이유가 단단하지 못한 이유는 주가가 저 위에 떠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채권도 저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도 선반영을 금리 인하라는 선반영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뭐 엔비디아 뭐 떨어졌다 꺾였다라는 얘기하는데 140불 잠깐 찍고 맞아요. 그러고는 13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10불, 12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점 기준으로 놓고 봐도 한 10몇 프로 정도. 그리고 130불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런 좀 상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게 지금 PER 70배인 기업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글로벌 주도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도 주도주라고 했던 애들이 고점 부근에서 혹은 뭔가 박스권 장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의 폭이 한 25%까지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모든 기업들이 고점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구간에서는 결국 한 20% 정도는 충분히 흔들리는 거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 30% 정도는 흔들리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박살나는 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몇 BP를 하든 간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될 소재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 여전히 AI는 잘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AI에 대한 미래가 이게 우리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캐즘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기차에서 그런 것처럼 쓰죠. AI 캐즘이다 하면은 정말로 큰 이제 조정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싸다 말고는 단점이 없는 게 현재 자산 시장이다.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는 엔비디아는 그냥 계속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M7은 계속 올라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의 어떤 조정을 약간은 좀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욕심이 많네요. 그쵸. 원래 그래요. M7은 가야 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비싸냐 아니다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비싸요. 비싸다라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2021년도 하반기가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리가 IT 버블까지 갈 것도 없고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1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코인 관련 기업들이 막 올라갈 때. 그랬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놓고 보시면 엔비디아가 그때 PER 100배까지 올라갔었고요. 넷플릭스도 그 당시에 PER이 10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주도주라고 불렀던 그런 기업들의 PER이 세 자리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의 피크가 점점 올라갈 때 이렇게 위가 고점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와 너무 간다 하다가 솟아요. 솟았다가 박살이 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이론 모형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그 고점에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실체 없는 숫자 없는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마존에서도 알렉사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게 비싸다라는 것이 정당화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비싼데도 안 빠지는 이유는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지난 분기 대비로 매출이 계속 늘어요. 이익이 계속 늘어요. 예. 네. 그게 늘고 이게 3개월 단위로 15%씩 늘어나는 기업이 글로벌에 없습니다. 없죠. 1년에 15% 성장하면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3개월에 15%가 느는 기업이 지금 글로벌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 분기에도 10% 정도 성장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여기서 30-40%더 성장한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비싼 게 정당화되는 구간이고 그 정당화가 우리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AI가 돈이 안 된다. 예. AI가 막힌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저는 챗 GPT 5.0, GPT-5가 나왔을 때 이거 뭐야? 다른 게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는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AGI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그 대표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디서 네. 누가 뭘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중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PER이 높은 것을 입증을 해줬던 건데 이번 분기 실적은 발표가 되고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꺾인 건 사실이란 말이죠.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꺾일 뻔했어요. 근데 지난 실적 발표 때 약간은 그 젠슨왕의 오버가 섞여 있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네. 스플릿도 호재고요. 근데 거기서 1년 뒤 제품, 2년 뒤 제품, 3년 뒤 제품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랬죠. 뭐 그러면서 루빈이었나요? 네, 5월 달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블랙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블랙엘 울트라 그다음에 루빈까지 얘기를 하면서 루빈 울트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청사진을 다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땡겼구나 그때. 네. 그리고 우리가 스플릿 하고 난 이후에 140불 잠깐 갔다가 1,400달러죠. 잠깐 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5월달 실적 발표 때의 주가가 90불 정도였던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후로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 15% 올랐고요. 한 분기 동안. 그리고는 이제 90불에서 15% 정도 올려서 보시면은 100달러 초반대죠.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는 20% 정도 올라온 거니까 네. 이게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약간 조금 더 땡겼다가 또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는 꺾였다라는 부분은 꺾일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60%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돈을 너무 많이 남겨 먹고 있다라는 거고 경쟁자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계속해서 매출을 잘 내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 있는 실제로 엔비디아에 돈을 주는 빅테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알렉사의 구독이 늘어나야 되고 애플 인텔리전스 역시도 유료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도 구독이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면은 안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AI 섹터, 엔비디아 포함해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다 포함해서 지금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민하시거나 뭔가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좀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빠지는 걸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수 비중을 지금은 되게 천천히 가져가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뭐 9월 FOMC 얘기도 했었고 그쵸.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에서 CPI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엔 우리나라 추석이에요.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FOMC가 있고요.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우리가 추석 들어가기 전에는 국내 선언 만기가 있고 추석 연휴 그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언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고요. 그럼 9월은 그냥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리고 네. 그 다음 주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네.
지금 빨리 반등한다 혹은 빨리 우리가 좀 이게 분위기가 반전된다라고 볼 때 추석 지나면 반전할 수 있겠지고 좀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올 때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달은 필요하네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까지라고 놓고 보면은 10월 말이에요. 예. 그럼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고 그 다음 주가 그 주에 빅테크 실적도 나오지만 그 다음 주가 미국 대선입니다. 그럼 11월까지는 지금은 현금을 좀 천천히 소비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현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1단계는 추석으로 보고 있는데 예. 추석 이후에 반등 없으면 11월까지 계좌 덮어야겠죠. 아.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우리는 전문 투자자, 우리는 증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이걸 대응해야 되고 매일매일 나오면서 우리가 실적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도 매력적인 가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살만한데라고 봤을 때 나스닥이 비싸니까 미국의 주요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는 미국의 대선이 마지막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은 11월까지 열어놓고 현금을 좀 소비하는 물을 타더라도 11월까지 우리가 좀 길게 보면서 물을 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고 1, 2개월 투자할 거 아니니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I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절대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고 물리는 것보다는 이제 사고 나서 오르는 게 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변동성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으로 주셨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구간 동안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손가락을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안업종은 일단은 내년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B2B와 B2G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B2B는 결국 AI가 될 것이고 그렇죠. B2G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돼서 친환경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지금 뭐 변압기 섹터 이런 쪽으로 해외에서 발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 그쪽에서 우리가 체크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누구냐 그러면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좀 이게 매칭이 잘 되는 국내 기업이 뭐냐 그러면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데일리로 트레이딩을 하고 내가 좀 짧은 텀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물려도 대장주의 물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내년도까지 대장주가 누가 될 거냐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가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거예요. 엔비디아 다음이 뭐냐 그러면은 AI 인프라 투자를 한 부분에서 돈을 버는 실체가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메타가 됐든 애플이 됐든 걔네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실질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시즌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내년을 생각했을 때 그나마 안전한 매매법이지 않나. 잘못 투자하셨다가 잘못 물리면은 비싼 주식들이 쭉쭉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산업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지난해와 올해까지는 아시다시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도체 칩으로 계속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AI의 어떤 공장을 세웠던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을 누가 잘 활용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애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요. 메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잘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9월, 10월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되나요? 어제 그 중간에 어떤 그 간극을 채우는 주제였나요? 2차 전지가 네. 불타게 막 올라갔던데 네. 테슬라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전망에 대해서 이게 돌아섰다라는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피즘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나 그다음에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 혹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은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고금리 있어가지고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은 B2C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네. B2C의 대표가 자동차. 아까 말씀하신 B2B랑 B2G가 아니라 이건 B2C의 영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수급 공백, 수급 게임으로 보셔야죠. 반도체가 못 갈 때 딱 올라가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바이오,
2차 전지 밸류업. 사이즈가 큰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쉬어가는 지수단에서 이런 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움직일 수도. 어제도 2차 전지가 오르다가 빠질 때 바이오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얘네들이 좀 쉴 때는 밸류업이 확 치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 논리로 놓고 보셨을 때 좀 보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매달 첫째 주는 올랐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선물 시장의 수급 패턴 때문에 매달 첫째 주에는 이게 리밸런싱과 그다음에는 선물에 대한 이런 포지션 포지션 청산 때문에 2차 전지 개별 종목에서 이제 선물 매도가 되는 그런 애들이 중심으로 그렇겠네. 올랐었어요. 실제로 주봉을 보시면은 월 초마다 올랐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 특히 8월에 반도체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엔솔이 수급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 게임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보고서 나왔습니다. 전기차 뭐 내년도에 얼마까지 팔릴 수 있다. 예. 그게 팔릴 수 있다지 팔린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관점까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또 2차 전지 밸류업이 시장에서 계속 분할을 좀 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논리에서 이해하는 게 낫겠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함께 해봤고요. 작가 겸 경제 유튜버 테이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 휴장이었고요. 이제 시장의 눈과 귀는 6일에 발표가 될 8월의 미국 고용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지난달에 고용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보다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야말로 공포의 장,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될 8월의 고용지표가 9월의 향방을 가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9월의 첫 거래일 마감가부터 살펴보실까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와 주면서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유입이 좀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반도체 두 형님들의 약세에서 상승으로의 전환, 지수 자체를 좀 빨간불로 견인을 시켜줬던 역할을 해줬었고요. 다만 환율의 움직임은 좀 부담입니다. 최근 들어서 강달러가 좀 이어지고 있고 환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크죠.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요. 굉장히 호조를 보여줬었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이 강세에서 약세로 등을 돌렸었고 강달러를 부추긴 요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장에 1,340원까지 장중에 터치가 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제 특징 주들, 특징 섹터들 올라와 있는데 어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등등 이어. 근데 하지만 개별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은 정말 좋았었거든요. 이 안에서 앞타머 사이언스가 어제 인슐린 관련해서 그 치료 물질을 미국에 특허 등록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고요. 이 소식에 상한가 갔고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센즈랩도 올라와 있네요.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 종목들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빠르게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 센즈랩은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범정부 대책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안고 가는 모양새인데 원체 이제 테마성이 짙은 종목 군단들이죠.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올라와 있는데 지난주부터 좀 반응이 나왔었던 섹터입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이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에 힘을 쓰겠다였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버 CEO가 방한을 했었고요. 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자율주행 기업과 협력을 도모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지난주부터 시세가 나왔지만 연속성으로 따졌을 땐 글쎄입니다. 어제 윗꼬리가 좀 전반적으로 달린 채 마무리가 됐고요. 모트렉스가 5%, SOS랩이 6%, 퓨런티어는 1%의 상승에 그쳤고요. 슈어소프트테크는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로봇주도 살펴볼게요. 8월 들어서부터 좀 야금야금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체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반응도 했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공개한다라고 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2%, 뭐 에브리봇, SBB테크 3%에서 5% 상승 보여줬고요. 어제 삼성 밸류체인 관련한 로봇주들도 올랐고요. 조금 더 LG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하이젠 RNM은 23%의 급등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력설비 쪽에서는 낙폭이 이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MSCI 지수 편입이 됐었던 첫날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9%가 넘는 하락세 보여줬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예상치 대비해서 한 2배가량의 매출액을 뽐냈었던 HD 현대 일렉트릭도 4%,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등등등 어제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섹터에서는 파란불을 켜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2차전지였었겠죠. 2차전지 정말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0만 원 탈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에코프로도 정말 좋았고 포스코퓨처엠 무려 15%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BM은 어제 알테오젠을 제치고 다시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등극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제 2차 전지가 좋았던 때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모건스탠리 주말에 국내 2차 전지 기업 비중 확대를 외쳤던 그 흐름도 그 배경도 있었습니다. 비중 확대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 LG에너지솔루션, 뭐 LNF,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자리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LG엔솔 가장 비싸게 부른 목표 주가가 68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축소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어제 에코프로 BM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가면서 코스닥 시총 1위 탈환이 됐다는 점도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각일까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나증권, 1년 동안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섹터의 반등을 알리는 변곡점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3분기에 증액이 나올 그 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목소리였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수급 논리에 의한 반등은 가능한데 펀더멘탈 확인을 해야 된다, 진바닥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체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수요이잖아요.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고 리튬 가격이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3년 6개월 만에 또 한 번의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아직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컨센이 하향 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좀 우려의 목소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글쎄라는 결과가 있죠. 잠시 후에 또 2차 전지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는 또 하나 화장품주였습니다. 자, 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신고가,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섰고요. 신치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시세가 나왔는데 특징적이었던 건 그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 향 매출이 굉장히 컸었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는 힘이 없었습니다. 코스맥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자, 어제 실리콘투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700억 규모의 물류센터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앞으로 공급망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야라는 소식 6%의 상승 있었습니다.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어제 강하게 좀 올라왔던 그 배경에는 또 하나의 리포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였었는데요. 화장품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9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분기가 바뀌게 되는 직전의 시장에서 또 이제 월초 월말 때 효과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아무래도 이번 9월에 이제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뭐 엔캐리도 종식됐다더라, 뭐 일본 엔화도 다시 한번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주목을 해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조드렸던 어떤 환차손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가 며칠째 계속 랠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또 한편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성장이 되고 있고 탄력이 굉장히 높았던 뭐 AI 테마라든가 혹은 HBM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줄기차게 달려왔던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시장이 전환됐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의 명확한 방향을 갈피를 잘 못 잡는 일시적인 변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샀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저평가 섹터들 혹은 저평가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 기준에서 안 올라간 테마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어제 장에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너무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고 뭐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정부에서 이번에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지수 발표하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반색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어떤 프리미엄이 선행 반영된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외국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가를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싸기 때문에 샀다라고 한다면은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는 결국 또 외국인의 입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는 즉 우리가 그 동안에는 잘 가고 있지만 다시 가격 부담으로 떨어진 섹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외되어 있는 섹터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건데 말씀대로 그런 종목들 테마 뭐 섹터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질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봇 반응이 8월부터 나옵니다. 일단 이제 이번 9월에 이제 웨어러블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렌시스 같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네. 이렌시스 실제로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FN 가이드에서도 그렇고 실제 본사도 그렇고 종합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하지만 실제 뭘 만드는 회사냐? 도어락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요? 도어락이요. 도어락이요? 네, 전자키 도어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안 회사죠. 우리 집 문이 현관문이 뚫리면은 모든 재산이 다 털리게 돼 있는데 이걸 막으니까 뭐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고 돼 있지만 그만큼 어떤 의미냐? 이 이렌시스라는 기업은요 철물점 같은 기업입니다. 동네에 하나쯤 필요한 철물점 같은 기업인데 저는 이 테마가 로봇주로 좀 더 엮여 있는 것은 조금 일종의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감속기 쪽인 줄 알았어요. 이 감속기도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만드는 것 중에 비대의 댐퍼가 있습니다. 비대가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닫을 때 천천히 닫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잡아주는 게 댐퍼인데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감속기를 만든다더라 부품을 만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로봇주로 좀 이렇게 엮여지게 되는 테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렌시스가 예전에 7,000원 갔을 때도 너무 비싸다 이런 종목은 사실 네. 언제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비로소 4,000원까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이제 작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정말 로봇주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엔 대장. 그렇죠. 결국 이 시장에서의 벤치마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 손실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있습니다. 왜 로봇주가 잘 가려고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실제 지금 우리가 매출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로봇들은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이제 일반 가게에서 쓰고 있는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AI 투자에만 하는 자금만 하더라도 중국의 8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본력 싸움에서는 당연히 비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인수를 한다든지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하고 있는 LIG 넥슨.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정말 찐 로봇주가 되지 않나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에 어제 이슈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 이젠 진짜예요. 항상 제가 나오시면 여쭈거든요. 근데 다들 아니에요가 답이었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수급적인 부분까지 받쳐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이거 진짜라고 봐야 될까? 단기적인 시세일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시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의견이 좀 분분하겠지만은 뭐 역사적으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때 2차전지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창을 해왔던 민주당의 기준을 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사실 지금 보조금을 수령하는 게 지금 지연돼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야, 너희가 해리스 부통령 찍어줘.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시 이어줄게. 이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뭐 미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왜 피해를 주느냐. 오히려 제품을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 미국은 이걸 용퇴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뭐 양극재가 있고 응급재가 있고 네. 전고체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전체 완제품이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개발을 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를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광물 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는 완제품을 만드는 어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왜 계속 주가가 올라가나요? 자, 그러면 3대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장이면 SK이노베이션,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세 기업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잘 안 갑니다. 그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유가 관련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EA 그러니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국제에너지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부진 때문에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뛰는 것보다 유가가 더 빠질 거라는 전망을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 될 가능성이 크겠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많은 리튬 기업들이 왜 주가가 훼손되겠습니까? 리튬 가격 2022년도에 톤당 595위안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됐습니까? 70위안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서 영레깅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느냐? 아닙니다. 계속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한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 또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할 건 리튬 가격의 탄력을 주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의 어떤 매기를 노리시겠다라고 한다면 해서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겠다.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정말 장중 대응이 굉장히 빠른 분이라면은 저는 리튬 가격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수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리튬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실제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능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주들 어제의 반등은 그냥 일시적인 상승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보다는 오히려 더 못 갔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자체도 그동안 싸니까 산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싼 것 중에서 다 비싸지고 있으니까 안 갔던 게 마지막 보루가 이런 리튬 광물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오히려 투자의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해본다면은 저는 뭐 안제품 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삼성 SDI가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뭐 매출이 잘 안 나온다더라 여러 가지 뭐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11월부터의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점유율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폭스바겐이 지금 뭐 공장을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한다더라, 독일 공장 일부 폐쇄한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럽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유럽 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향 전기차에 대해서의 수입에 대한 개별 관세를 이제 매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왔고 여기에 이제 10월 30일부터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11월부로 이 개별 관세가 매겨진 중국 전기차가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각 기업별로 개별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관세가 지금 9%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9%의 가격으로 테슬라 차를 유럽에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밴드가 17%에서 36%까지 지금 개별 관세를 잡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차값의 절반 가량이 관세가 붙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대가 되는 거는 뭐 2차 전지 쪽도 좋지만 정말 전기차가 간다. 저는 그럼 기아를 봐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봐요. 반면에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뭐 배터리 화재 문제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브랜드별로는 모든 배터리를 다 공개를 하라고 지금 요청이 나왔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 해외사 같은 경우 중국 배터리 탑재에서 화재율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도 자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내에서의 어떤 조사들 그리고 실제 타사에 대한 대비 안정성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대는 커진다. 여기에 전고체 시장 2028년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전고체 시장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향후 10년에서 15년 뒤까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30% 이상은 도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신감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가 자체에 대한 바닥 잡기라는 입장으로 제가 제시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매매의 영역을 좀 더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7만 원입니다.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바닥 다지기 한번 기술적으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34만 원 선까지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기술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34만 원 선 전후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손절가로 제가 제시는 드렸지만 뭐 비중이 과도하지 않으시다라면은 34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탑픽이었고요. 대표님 시간이 없어요. 화장품 사실 갔었어야 됐는데 1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화장품 어제 반등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조정 끝났냐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하루 반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연속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뭐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라면 발표 이후부터 계속 이런 호응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모습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적 매매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정말 조정이 끝나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을 해야 됩니다. 아, 좀 중국향 매출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의 유커였습니다. 근데 유커들이 지금 이걸 안 산다라는 거는 유커들도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화장품 시장 우리가 단기적 반등에 너무 좋아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 시장 중에서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 내에서의 K-뷰티의 가능성은 커지느냐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좀 어느 정도 업황이 살아나야 된다. 중국향 매출이 좀 살아나는 걸 봐야 화장품 자체로의 그 찐 접근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가 좀 쉬어서 어제 국내 증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늘장 힌트를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노동절 휴장으로 오늘 참 어제 시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시장의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연속성을 보기 힘든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화장품주, 뭐 2차 전지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강세가 나왔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꾸준히 나왔던 센즈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센즈랩 최근에 딥페이크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센즈랩 갖고 오신 배경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딥페이크 시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현재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대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죠. 사회적인 파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징역 5년에서 이런 형량도 늘리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텔레그램 친구와 협의할 수 있는 한라인 마련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범죄에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라는 점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대응 외에도 이런 딥페이크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런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100대 실천 과제로 실천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한 허위 공간 이 부분에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상적인 부분 외에도 허위 뉴스 부분에 있어서도 딥페이크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포함해서 AI 다양한 역기능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역기능 억제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화 SLLM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플랫폼을 실증하는 정부 R&D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장기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센즈랩 딥페이크 관련주에서 골라오셨네요.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늘려나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중장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적인 부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 불확실한 정보, 사이버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중장기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서서 단기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 살짝 눌린 가격 9,800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12,4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12,4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목표가를 조금 다르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픽은 저는 조금 다른 섹터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DXNVX라는 생소한 종목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이오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오늘장도 뭐 연속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계속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좀 눌렸던 섹터인 반도체와 바이오가 조금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종목 한번 찾아봤고요. 이 종목이 어제 장 마치기 직전에 한 15시경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두 번째 후보 물질을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계속 잘 돼서 인정을 받는다면 또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밤에 뉴스들 중에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만 또 비만 치료제가 코로나19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만 치료제는 정말 만병통치약인가 봐요. 뭐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다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혹시 모멘텀으로 가져간다면 이 종목 오늘장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DXN, VX 한번 정해봤고요. 자,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휴장했는데 이럴 때 또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흐름에 연속성이 있을까? 오늘장 코스피 추천주 한 주만 알려줘. 어제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해외 변수의 영향 없이 국내 이슈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도 연속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코스피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와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고 모두가 좀 인정할 만한 그런 말을 계속했네요. 예, 대화가 진짜 되는 게 여러분 AI는 정말 끝난 게 아닙니다. 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주이면서 그리고 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철강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로 오늘은 골라줬네요. 확실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오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픽은 센즈랩, DXN, VX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시장이 일단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네.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외국인도 컴백을 해줬고 지수도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뉴욕 증시 좀 휴장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제 좀 사실 아시아 증시가 좀 대체로 좀 조정받는 분위기여서 그 장중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장 막판에 그래도 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시장은 일단은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어제 특징은 2차 전지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강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좀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 어제는 좀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는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체로 보게 되면은 어제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좀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이를테면 뭐 상승 테마를 보게 되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에 좀 하여튼 테마군으로 계속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좀 모처럼 좀 K뷰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다뤄드린 로봇주가 어제는 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또 소비주가 좀 의외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좀 하락하는 쪽을 보게 되면 역시 좀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던 쪽들은 힘이 좀 빠지네요. 조선, 방산, 뭐 전력 같은 이런 섹터들은 좀 조정을 받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좀 시장이 대체로 좀 혼조세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쪽, 요런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최근에 테슬라나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일부 또 이제 미국 쪽하고 좀 동조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복귀 들어가 봤고요. 자, 오늘 중심 2차 전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어제 시장을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조금의 상승이 아니라 네. 상승 탄력도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수급 자체가 강하게 몰렸던 2차 전지였었는데 어제 2차 전지 현재 상황 분석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는 하여튼 뭐 좀 적당히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좀 오르나 싶어서 이제 좀 오르나 했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차 전지의 나침반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요게 이제 2차 전지의 주요 종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어제 이 녀석이 장중에 6%가 올라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ETF에는 이제 대부분의 주요 그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7% 급등을 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사실 그렇게 강한 추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아래 에코프로 BM이 어제 장중에 9%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2차 전지 쪽이 움직일 때 배터리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이쪽이 좀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2차 전지의 어떤 여러 가지 훈풍들이 ETF 쪽에는 덜 반영됐던 거죠. 왜냐하면 군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군집성이 폭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마저도 이 상승 대열에 합류해 버리니까 네. ETF가 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군집성이 이제는 매우 강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섹터를 말씀드릴 때 군집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수익 낼 수 있는 확률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군집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 뭐 속된 말로 대충 사도 오르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2차 전지는 정말 진짜 지금은 아무거나 대충 사도 오를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한, 특히 이제 9월 들어서 2차 전지의 좀 군집성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자체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목을 해왔었고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지난 금요일에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 사실 네. 종목 픽 잘 안 들어갔었잖아요. 네. 포스코 퓨처엠을 딱 찍어 주셨고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날아갔습니다. 네. 14%의 급등이 나왔어요. 네. 와, 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자리 이제 매운맛으로 변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괜찮다. 어떤 관점이세요? 2차 전지는 우리 6월 19일에 투자에마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일단 대표주부터 잡고 시작하자 네.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저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는데 어쨌건 잡고 시작하니까 빠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볼게요.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장중에 15% 급등인 이게 제가 8월 마지막 날에 그 반바지 현황 정리해드리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군집성이 강화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콕해서 이제 퓨처엠이 지금 바닥에서 아주 과묵하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또 급등을 해버렸죠. 중간에 있는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에요. 뭐 당연하죠. 뭐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은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또 뭐 포스코 DX 네.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시총이 작다 보니까 더 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맨 아래는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어제 장중에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군집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8월 말까지만 해도 약간 긴가민가하는 시선들 이러다 말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제 9월 첫날에 이렇게 일제히 불을 뿜었다는 것은 이제는 2차 전지가 더 이상 기술적 반등이 아니다. 이제는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치기 소년이 아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그럼 어느 종목을 사도 갔던 하루가 어제였었는데요. 2차 전지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네. 시세가 어제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지금 포트에 2차 전지 없다 하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탄력도가 높았던 쪽으로 담아 볼까요? 일단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드업을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화면 아까 보여드린 ETF가 이제 튀잖아요. 군집성이 그만큼 강화됐다라는 것은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쨌건 단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급이 그동안 덜 올랐던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확산이 되죠. 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한 포스코 그룹주를 따라가야 될 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집성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종목에 픽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걸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2차 전지가 강하다. 그러면 덜 오른 거 대충 사면 오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네. 제가 포스코 퓨처인도 사실 그런 쪽에서 픽을 한 거였고요. 참 2차 전지가 다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찾아보면 더 있어요. 자, 요 화면을 보실게요. 자, 위에는 LNF고요. 아래는 나노신소재입니다. 자, 덜하죠? 여러분 보시면. 그죠? 덜하죠?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요. 이런 쪽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군집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처음에는 종목별 온도차가 있죠. 먼저 치고 나가는 녀석이 있고 따라가는 녀석이 있고 아직까지 과묵한 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군집성이 확대가 된다면 과묵하게 있는 애 쪽을 픽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그 LNF랑 나노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키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운맛이 되어버렸고 덜 올라간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맛으로 보여지는 네. 종목 군단들을 바라보자. 두 종목 말씀 주셨네요. LNF, 나노신소재. 이 종목도 다음에 오늘 튀어서 또 네. 리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반도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반바지에서 바지로 보자 말씀 주셨고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말씀 주실 때 그 중심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였었잖아요. 확실히 온디바이스 AI 쪽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폰 신제품 공개 일정도 앞두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가 들어간다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도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께 반도체 쪽 이야기할 때는 단 한 번도 한미 반도체를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줄기차게 저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8월 달에 반도체가 이제 급격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바지의 주도주 경쟁에서 일단 이탈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끝났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분명히 전년을 재정비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반등에 나설 것인데 그 반등의 선봉에 가장 유력한 이제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그런 시그널들이 하나씩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BH. 자, 아이폰 모스웨지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네요. 참 깐돌이 같은 녀석이에요. 안 갈 때는 참 안 가다가 이렇게 또 갈 때는 적당히가 없이 팍 튀는데요. BH가 이틀 동안에 무려 16% 올랐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틀 동안 한 11% 올랐고. 하지만 이 시그널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꿈틀대는데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조금 더 덩치가 큰 상징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야 전 좀 색깔을 좀 짙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제 LG전자도 반응을 하네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주회사 LG에서 또 LG화학하고 LG전자 지분을 또 매입하겠다는 소식도 있어가지고 이미 좀 장중에 급등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어제 올라간 부분들은 역시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뭐 아이폰 이제 16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그 6월달에 그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AI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었는데 일단 이제 애플이 지금 따라붙는 양상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의 논리는 상반기를 주도했던 HBM3 논리는 약간 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간판이 올라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그동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LG전자가 너무 올랐어요. 소외되어 있었죠. 예,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올랐던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 했던 신선한 쪽에 대한 섹터라는 쪽에서 저는 또 힌트를 보고 있는.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가지고 2차 전지, 바이오, 상반기에 철저히 소외됐던 애들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로봇주도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 방산, 뭐 전력 이런 쪽 상반기에 시세 났던 애들은 요즘에 힘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반도체를 통으로 본다고 했을 땐 8월에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는 하나의 세부적인 섹터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워낙에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간판이 걸리느냐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HBM3였다면 하반기는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간판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 지금 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흡출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여전히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요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오른 BH, 덕산, 네오룩스, LG전자 이게 제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8월 13일에 그렇죠. 이미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이 녀석들 위주로만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근데 실제 이제 이 친구들이 최근에 좀 빛을 보고 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의 탑픽은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반기 역시도 이들 종목들 위주로 저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종목이 나와 있는 거죠? 6종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차트 캡처 한번 하셔도 좋을 네. 것 같네요. 8월 13일 날 보여드리니까 그때 캡처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가격이 여전히 순하다. 예. 여전히 탑픽은 삼성전자로 바라보시고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네. 덕산, 네오룩스, BH까지 다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HBM3의 논리는 이제는 좀 넘어갔다. 말씀 주셨던 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이 커지죠. 그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 종목들 진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제가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자, 과거에 영화로웠던 계절이 있었던 종목들은 어김없이 또 조정을 받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라고 이게 용 빼는 재주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은 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마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우리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5년, 10년 장기 투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접근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파동에서 내가 소기의 어떤 수익을 얻자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좀 계절의 변화라는 게 시장에서도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약 이게 한 30%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은 조정 받을 만치 받았으니까 좀 중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럴 거면 대안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질지도 모르는 SK하이닉스 살 거냐 아니면 빠질 만치 빠진 삼성전자 살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을 바라보자. 예,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기대 수익과 위험을 본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크다면 그 종목은 좀 피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몰릴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조금 물음표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볼게요. 한미반도체도 6월 14일에 19만 2,600원 최고점을 이제 사상 최고까지 찍고서요. 근데 되게 공교로운 게 뭐냐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한미반도체 장중 저가가 89,100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50%를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이나 기억에 봤을 때는요. 이렇게 불과 한두 달 전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찍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종목이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추스르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정고점 뚫어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일단 휴식이 필요한 어떤 구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틈을 타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쪽이 지금 최근에 약진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쪽의 어떤 손바뀜이나 어떤 좀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신다면은요. 근데 의외로 좀 빠르게,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만회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꼭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 대비 30%가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는 유효하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대입했을 때는 굳이라는 논리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삼성전자가 여전히 괜찮다. 앞서서 보셨죠? 탑픽으로 삼성전자 꼽아주셨던 만큼 흐름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원전주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 하반기에 잘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네요. 근데 사실 이슈도 있잖아요. 네. 체코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또 발목을 잡아가는 모양새이기도 네. 하고 원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거 화면 보면서 짧게 결론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원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이제 나오면서 분명히 장 초반에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때 좀 저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일정 매매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월요일 저점보다는 다 올라 있습니다. 위에 거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난 월요일 이후에 2.6%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우진엔텍은 월요일 저점 대비해서 약 2.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죠. 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 이제 이번 달에 뭐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 다시 네. 방문해가지고 원전 수주 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있고 또 이달 말에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9월 달에는 원전에 좀 신규 어떤 수주 모멘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매매상으로는 충분히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탑픽은 좀 약간 순하게 접근하시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만약에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난 탄력 있는 수익을 원한다 싶을 때는 우진엔텍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전혀 뭐 문제 없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봐야 돼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 엔텍을 순한 맛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 네. 30초 정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강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반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급부로 어제 바이오가 또 원체 쉬었죠. 좀 쉬었는데 오늘 또 반작용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창 막판에 되게 재밌었던 게 2차 전지가 상승폭을 살짝 줄이니까 바이오가 낙폭을 싹 회복하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른다 내린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온디바이스 AI 색깔이 더 짙어지는지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힌트가 더 뚜렷해질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우리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전략도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